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편히 계세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10억 2천만 원 금괴가 사라졌고 CCTV에 찍힌 범인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며느리의 계획이야. 처음 둘째 며느리 민서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시집살이를 자청하는 며느리라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게다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의사라는 집안 좋은 아가씨가 시어머니인 제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 시아버지 남편 영수 씨 약을 챙기는 모습이라니. 저는 며느리 민서의 그런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항상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팔짱을 끼고 눈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인 저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이죠. 너무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물론이고 둘째 아들 준서까지 둘째 며느리 민서를 극찬했으니까요. 첫째 며느리 수진도 처음엔 둘째 동서 민서를 좋아했습니다. 시댁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서가 고마웠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며느리 수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막내딸 정민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오빠인 둘째 아들 준서와 둘째 올케 민서가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막내딸 정민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올케 민서가 뭔가 이상하다고 혼자 있을 때와 가족들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너무 다르다고요. 특히 시어머니인 제가 안 보는 곳에서는 막내딸 정민이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설마. 저는 막내딸 정민이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둘째 올케 민서가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런 거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도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둘째 며느리 민서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두통 때문에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며느리 민서와 둘째 아들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심지어 비웃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자기가 조금만 애교를 부려도 금방 넘어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 준서가 둘째 며느리 민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저는 그날부터 둘째 며느리 민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가 백화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남편 영수 씨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정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백화점에서 둘째 올케 민서를 봤다고 했습니다. 명품관에서 액세서리를 구경하던 둘째 올케 민서가 주변을 살피더니 팔찌 하나를 자연스럽게 자기 가방에 넣고 나갔다는 겁니다. 설마. 저는 처음에 막내딸 정민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글썽이는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둘째 올케 민서를 부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켜보다가 둘째 올케 민서가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저는 막내딸 정민이를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 준서와 둘째 며느리 민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백화점에 갔었구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막내딸 정민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막내딸 정민이는 계속해서 둘째 올케 민서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긴장감이 너무 역력해서 첫째 며느리 수진이 막내딸 정민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딸 정민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둘째 올케 민서를 봤다고,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을 목격했다고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영수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막내딸 정민이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올케 민서가 팔찌를 훔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쿵!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동생 정민이를 바라봤고 첫째 며느리 수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 연기야.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저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 영수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막내딸 정민이를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올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냐고,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요. 둘째 아들 준서도 동생 정민이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인 둘째 며느리 민서가 그럴 리 없다고, 의사 집안 딸이 왜 물건을 훔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슬프고 억울한 표정으로요. 완벽한 피해자 연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해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하려 했을 텐데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민서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며 가족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막내딸 정민이가 잘못했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막내딸 정민이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명령했고 둘째 아들 준서는 동생을 째려봤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분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딸을 믿어야 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막내딸 정민이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면 가족 전체가 분열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둘째 며느리 민서의 차가운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정체를 밝혀내기로요. 백화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고 막내딸 정민이는 둘째 올케 민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 영수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고
남편 영수 씨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가방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남편 영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억 2천만 원어치라고요.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재테크 겸 안전자산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금괴는 나중에 가장 효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요. 효도하는 자식이라. 그 순간 저는 둘째 며느리 민서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 여자의 목적은 돈이었어. 남편 영수 씨는 금괴를 안방에 있는 금고에 넣었습니다. 우리 집 금고는 오래된 디지털 금고로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 민서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시부모를 챙겼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영수 씨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제게는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인 저를 칭찬했고 시아버지 남편에게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연기가 시작됐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지만 희미한 불빛이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째 며느리 민서가 안방 앞을 서성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안방 문 앞에 귀를 대고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저 여자 금고를 노리고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민서는 안방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즉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영수 씨를 깨웠습니다. 방금 둘째 며느리 민서가 안방 앞을 기웃거리는 걸 봤다고 아무래도 금괴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수 씨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며느리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가 시어머니인 저에게 금고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온 겁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를 넣어야 할 일이 있을까봐 미리 알아두고 싶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부부만 아는 거라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 저는 그날부터 더 철저히 둘째 며느리 민서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안방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남편 영수 씨는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금괴가 사라진 겁니다. 이럴 수가. 온 가족이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 둘째 아들 준서, 둘째 며느리 민서, 막내딸 정민이까지요. 남편 영수 씨는 즉시 CCTV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과 현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모두가 거실 TV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찍힌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새벽 3시경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가발을 쓴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복은 막내딸 정민이가 자주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 영수 씨가 분노에 떨며 막내딸 정민이를 노려봤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첫째 며느리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절대 금고를 열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체형, 운동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막내딸 정민이와 똑같았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내딸 정민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부모 돈을 훔칠 수 있냐고, 당장 금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라고요. 막내딸 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아니라고, 누군가 자기 옷을 입고 금고를 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막내딸 정민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금괴를 돌려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안 돼.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 영수 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딸 정민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 민서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 여자, 계획대로 된 거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가 막내딸 정민이의 운동복을 훔쳐 입고 가발을 쓰고 금괴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막내딸 정민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대로 둘 수 없어. 저는 당장 남편에게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면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증거를 찾아야 해. 저는 그날부터 첫째 며느리 수진과 함께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방 서랍에서 막내딸 정민이의 운동복과 가발이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드디어 잡았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 민서가 금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언제 그걸 처분할 계획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가 집에서 쫓겨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막내딸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괜찮다고,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딸아, 조금만 참아. 저는 첫째 며느리 수진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를 24시간 감시하며 금괴를 처분하는 현장을 잡기로 한 겁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은 회사를 며칠 쉬겠다고 하며 집에 남았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둘째 며느리 민서를 관찰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둘째 며느리 민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뭔가를 검색하고 수첩에 메모를 하더니 급하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늘이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가 오늘 금괴를 처분하러 갈 거라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시어머니인 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요. 저는 즉시 첫째 며느리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고
저희는 둘째 며느리 민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명동의 한금은방 앞에서 내렸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했습니다. 역시 저기서 금괴를 팔 생각이구나. 하지만 둘째 며느리 민서는 바로 금은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첫째 며느리 수지는 카페 밖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둘째 며느리 민서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차분하고 우아한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2시쯤 둘째 며느리 민서가 드디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뒤 금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움직이는구나. 저는 첫째 며느리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둘째 아들 준서에게 전화해서 이리로 오라고, 그리고 아버지인 남편 영수 씨에게도 연락하라고요. 첫째 며느리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저는 금은방 앞에서 둘째 며느리 민서를 지켜봤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금은방 앞에 급정거했고 둘째 아들 준서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진실을 봐야 해. 저는 둘째 아들 준서의 손을 잡고 함께 금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카운터 앞에서 가방을 열어 금괴를 꺼내 보이고 있었고 금은방 주인은 돋보기로 금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가 경악한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뒤를 돌아봤고 저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째 며느리 민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고 금괴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끝났어. 저는 차갑게 둘째 며느리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카운터로 다가가 금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금괴에는 남편 영수 씨가 새겨 넣었던 작은 이니셜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부모님 집 금괴를 훔쳐 팔려고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금은방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난당한 금괴라고, 며느리가 훔쳐온 거라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냥 시아버지가 맡긴 심부름이라고, 금괴를 시세 확인만 하려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둘째 며느리 민서가 숨겨뒀던 막내딸 정민이의 운동복과 가발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둘째 며느리 민서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라고, 왜 신우이의 운동복과 가발이 내 방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기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다고, 막내딸 정민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금괴를 훔쳐 도망칠 생각이었다고요. 둘째 아들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끝이 아니야. 더 캐내야 해. 저는 둘째 며느리 민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정말 의사냐고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냐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 수진에게 눈짓했고, 첫째 며느리 수진은 며칠 전 몰래 조사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의 부모님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였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결혼 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의 결혼 자체가 사기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은방 문이 열리며 남편 영수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둘째 며느리 민서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정민이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내 딸을 집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 1억이 넘는 금괴를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냐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저는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저희는 둘째 며느리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영수 씨, 저, 첫째 며느리 수진, 둘째 아들 준서, 그리고 급히 연락받고 달려온 막내딸 정민이까지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남편 영수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우리 가족이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제야 둘째 며느리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꼬는 듯한,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가 비웃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이라고. 가난하게 평생 살고 싶지 않았다고, 부유한 집안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부모 직업도 거짓말했고 자신의 모든 과거도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으며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 애교 부리고 시아버지 남편 영수 씨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금괴를 받고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의 운동복을 몰래 훔쳐두고 가발을 준비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렸다고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남편 영수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금괴를 훔쳐 어쩔 생각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괴를 팔아서 이혼하고 새 삶을 살 계획이었다고요. 어차피 둘째 아들 준서와의 결혼 생활도 지겹기만 했다고,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과의 결혼 생활 3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딸 정민이가 분노로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세운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냐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대답 대신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잔인해. 첫째 며느리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혹시 절도벽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조사한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둘째 며느리 민서의 과거를 조사했고, 대학 시절에도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학교 선도위원회에 불려갔던 기록을 찾아냈다고요. 심지어 그 때문에 정학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 영수 씨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금괴를 돌려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 준서와 이혼하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절도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는 그제야 패배를 인정하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막내딸 정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준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며느리 민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금괴는 모두 돌려받았고 둘째 아들 준서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영수 씨와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둘째 며느리 민서가 다른 가정에서 또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요. 둘째 며느리 민서는 절도죄로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억울했던 누명을 벗었고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막내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였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째 아들 준서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 영수 씨, 저, 첫째 며느리 수진, 둘째 아들 준서, 막내딸 정민이까지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막내딸 정민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한 표정이었고 막내딸 정민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는 여전히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게 가족이라고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막내딸 정민이가 제 옆에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둘째 오빠한테 좋은 사람 소개해줘야 한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번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반지였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 반지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를 구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진심은 숨길 수 없으니까.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을 봐야 하는구나. 저는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배웠어요. 아들들도 이제 알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법을요. 며칠 후 첫째 며느리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째 동서 민서 사건 이후 더 조심스러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기도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는 아니었냐고, 시어머니인 저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냐고요. 저는 첫째 며느리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진짜 며느리였다고,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아껴줬다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더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겨울 같았던 우리 집에도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서라는 거짓된 존재가 떠나간 자리에 진짜 가족의 의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요즘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준서는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정민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첫째 며느리 수지는 더욱 당당하게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더 단단해졌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완벽함보다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도. 저는 펜을 놓고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이 반지가 이제는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저도 며느리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며 오늘의 교훈을 전하게 되겠죠.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